네, 20대 대선 오늘로 꼭 50일 남았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평가 속에 중도층을 잡기 위한 각 당 후보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당 갈등, 배우자 리스크를 거치면서 지지율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잠시 뒤에 이준석 대표 분석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민주당 선거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 등 유명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의 세트 장식과 공간 연출을 맡아온 업체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취재기자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디지털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화를 통해서 300만 개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에 청년 고용률을 5%포인트 높일 수 있도록 담대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 임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속인 활동 의혹이 제기된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는 오해 제거 차원에서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회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구체적인 토론 방식이나 주제 등은 양당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전보다 900명 넘게 늘어 4,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경기도에서는 전체의 39%가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KN-24 미사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미 생산 중인 미사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물꼬를 터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을 수수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3월 9일 대선이 오늘로 딱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빙 구도 속에 주자들의 행보도 분주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대전환 구상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만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갑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우선 이재명 후보 오늘 첫 일정부터 정책에 힘을 줬는데요. 일자리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금의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직접 6가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디지털과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환을 통해서 일자리를 300만 개 이상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돌봄과 간병, 보육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 복지와 성장을 선순환시키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수용했다고 이례적으로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유 전 의원과 원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또는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신 우리 유승민 전 후보님의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를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청년 일자리는 임기 내 청년 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제시했고 더 과감하고 세심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전환 기본법 제정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후 중견기업 소상공인단체와 잇따라 만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어려움을 듣고 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행사에서는 여성과 가족정책 공약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첫 양자-TV 토론회가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 확정이 됐는데요. 그런 만큼 정책 경쟁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절차도 마무리에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양당 지도부 사이 합동회의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선 실무 논의를 거쳐 통합을 최종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현장 일정에 주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후보 일정을 보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현장 행보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서울 영등포의 사회복지사협회를 찾았습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로부터 현장에 고충을 들은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을 단계적으로 단일 임금 체계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앞서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 복지와 성장을 연계하겠다고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현금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간다면은 그거 자체가 바로 또 성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개의 그 어떤 지속 가능한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는. 윤 후보는 오후에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실내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해 방역 조치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의 피해를 듣고 관련 공약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 여의도에서 열리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할애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정을 마친 뒤에 취재진과 현안에 관련한 질의응답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앞서 배우자 김건희 씨 녹취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무속인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앞서 세계일보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가 선거대책본부 고문을 지내며 후보의 메시지와 일정, 인선 전반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어제 참 황당한 얘기고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인사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부인했었는데 이후 전 씨가 윤 후보의 어깨를 치는 등 가까운 모습의 영상까지 공개가 됐고 전 씨 가족들도 선대본에서 활동 중이라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전 씨가 활동해온 선대본 산하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오해가 확산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윤석열 후보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다는 게 권 본부장 설명인데요. 다만 전 씨에 대해서는 공식 임명한 적이 없다. 전 씨 가족들의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고만 답하면서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진 않는 모습입니다. 네, 다른 야권 후보들도 제각각 특색 있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어제부로 대선 레이스에 복귀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 오늘의 일정 키워드는 기후입니다. 먼저 오전에는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 독일 대사를 면담했는데 녹색 기후 정책과 관련한 대담을 나눴고요. 오후에는 녹색당을 찾아 기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지층 넓히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 전남 한평으로 내려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만납니다. 최 교수는 노장 철학의 대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해온 학자인데요. 오늘 자리에선 중도 실용과 혁신 보수의 새로운 가치 정립,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안 후보 측은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서울 신림동의 자취방을 찾아 청년들의 어려움을 들었고 오후에는 소상공인 단체와 만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대선 전국이 D-50일에 돌입했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명확하게 눈에 띄기 마련이죠. 하지만 아직도 이슈가 거듭될 때마다 양강 후보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 혼전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3지대의 가능성도 여전히 대선판을 뒤흔들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는 선거를 50일 앞두고 민심이 어떻게 흘렀을까요? 2012년 제18대 대선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안철수 바람이 대선판을 흔들었죠. 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 당시 박근혜 후보가 37%, 안철수 25%, 문재인 21%로 1강 2중의 선거 구도가 계속 이어졌고 막판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바로 직전이죠. 2017년 제19대 대선은 어땠을까요? 50여일 앞두고 문재인 후보가 37%로 압도적인 선두, 이어서 안철수 후보 12%,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지난 대선에서는 모두 대선 50일 전 민심이 그대로 당선의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시 단일화 이슈가 남아있죠. 역대 대선에서는 언제쯤 단일화가 이루어졌을까요? 가장 드라마틱한 단일화는 노무현의 기적을 이룬 2002년 16대 대선이었습니다. 대선을 50일 앞두고는 이회창 후보가 선두로 나서며 1강 2중의 판세를 보였는데요.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결국 승부수를 띄웁니다.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건데요. 이 기세를 몰아 마지막 대선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10년이 흘러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단일화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선을 43일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단일화 방식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삐걱대는 모습에 지지층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고 대선 승리는 박근혜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과거의 단일화 시점을 보면 보통 대선 40일쯤 전에는 합의가 있어야 한 주 정도 단일화 방식을 협의하고 화학적 결합을 통해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설 연휴 전후로는 단일화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D-50일 예측 불허 판세의 설 연휴 민심 대이동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윗선 개입 의혹 수사에 있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자, 먼저 최윤길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네, 오늘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은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을 만났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40억 원 화천대유에서 받으신 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예. 조례안 통과에는 대가성이 있었나요? 죄송해요.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 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당적까지 바꿔가며 통과에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직을 맡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구속될 경우 당시 다른 성남시 의원들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 특혜 과정에 당시 성남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밑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일했던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이 지난 13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직전인 지난 2015년 2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이 후보와 함께 고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를 나눠 말맞추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여러 차례 인허가 문건 결제자로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어제 대장동 5인방 재판에서도 이와 관련해 증언이 나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한모 씨는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2016년 대장동과 제1공단 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문건을 이 후보에게 직접 결제받아왔다고 증언한 겁니다. 이번 재판의 첫 번째 증인인 한 씨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 어떤 추가 증언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8일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종자 5명의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선열 기자. 네,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8일째인데요.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색 8일째인 오늘도 오전 7시 반부터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수색 작업에는 인력 200여 명과 인명 구조견 11마리가 투입됐습니다. 대책본부는 구조견을 투입해 전층을 수색한 결과 22층과 28층 사이에서 약간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부터는 건물 상층부 보강 작업과 지상층 수색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소방당국은 22층에 전진 주의소를 설치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고층부 수색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건물 외벽에 타워 크레인을 묶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대형 크레인도 설치 중입니다. 한 대는 조립이 완료됐고 다른 한 대도 오늘 조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존 크레인을 와이어로 보강한 후에 금요일쯤에는 해체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붕괴 원인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10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콘크리트 부실 시공 여부를 밝히기 위해 납품된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납품 관련 서류와 작업 일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오늘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위한 현장 잔해물 수거에 성분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 9명도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공사 부장 등 직원 5명과 하청업체 현장 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감리 3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입건된 10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안전 점검 결과를 따르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측은 시행사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태현 기자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제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정문규 회장은 사고 수습 대책으로 완전 철거와 재시공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201동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에 대한 철거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설령 붕괴 건물을 제외한 다른 곳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굳기 전에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그 몇몇 테스트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미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안전과 입주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금까지 낸 단계에선 해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고 아파트의 경우 특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금을 낸 이후에는 그 계약 해지가 어려운데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법정 해지권 내지는 약정 해지권의 발생 조건을 나름대로 충족했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시행사인 HDC, 아이엔콘스와 시공사, 분양계약자 사이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명인 아이파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통상 이름을 바꾸려면 입주민 동의와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명을 아예 떼버리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일종의 상표권을 가진 시공사의 동의도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결국 입지가 좁아진 현대산업개발과 성난 목소리를 내는 입주민이 협의하기 나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4,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방역 패스 예외 사유 확대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072명입니다. 어제보다 213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978명, 2주 전과 비교하면 1,050명 많은 숫자입니다. 해외 유입은 어제와 비슷한 309명으로 21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70만 102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년 만에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43명으로 20일 연속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0%대 후반까지 떨어지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4.9%포인트 낮아진 28.7%,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포인트 낮아진 28%입니다. 사망자는 45명 늘어 누적 6,378명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방역 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손영래 중수본 사회조작반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패스 예외 사유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예외 사유가 있는데 현재로선 예외 사유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역 패스 예외 사유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방역 패스 예외 사유는 PCR 음성 확인자와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모두 4가지 경우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길랑발해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정증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이 확인된 대전 유성구 온천호텔 관련 누적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온천 호텔을 이용한 노래 강사가 다닌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1명이 확진되는 등 2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직원과 가족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관련 누적 감염자는 13명으로 늘었으며 이들 중 9명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6개 업종에 대한 방역 패스를 해제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뤄진 정부의 방역 패스 완화 조치에 매장 규모에 따라 상인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기 용인시 대형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백신 미접종자나 미완료자들도 전국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곳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백신 패스 안내를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QR코드나 출입국 관리만으로도 마트를 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한 대기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면서 오랜만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규모 점포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고 침방울이 튈 만한 활동이 적어 비교적 감염 우려가 낮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등도 같은 이유로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마트 안에 있는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려면 방역 패스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네, 매장 규모에 따라서 방역 패스 적용 기준도 나뉜다던데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정부의 바뀐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 패스로 인해 일부 손님들 발길이 끊길 것을 우려했지만 이런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우리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에 많은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었는데 다행히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인원 밀집도가 높은 대규모 점포들만 방역 패스를 풀어준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영업 제한이라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공연장도 방역 패스가 해제됐지만 예외 사례가 있어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관악기 연주, 노래, 연기 학원 등은 방역 패스가 유지됩니다. 또 50명 이상 모이는 비정규 공연장도 지금처럼 방역 패스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도 오는 3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 방역 패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이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전체 확진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감염 비율이 높아 방역 패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학원 등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대형마트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앞으로 30만 원 미만의 백신 피해 보상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지급 절차가 빨라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지급 권한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30만 원 미만 보상금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대선 2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여야 후보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이죠. 특히 최근 당 내홍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번 주 발표되는 지지율에서는 반등 흐름이 보입니다. 자,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최근 불거진 김건희 씨 녹취 파장과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자, 지금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극적으로 지난번에 당 갈등 봉합하면서 당사의 야전 침대 놓고 숙식을 해결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당사에서 계속 숙식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당사의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최대한 조속하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이제 당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선대위 재편 후에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율 반등세가 뚜렷하거든요. 가장 주요한 상승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선대위 갈등 상황 중에서도 항상 선거에서는 대전략을 여럿과 공유하고 그걸 바탕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당의 대전략이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소위 2030 세대와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세대 결합론을 통해 가지고, 또는 세대 포위론이라고 불리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기존 지지층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세대 결합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지율 회복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최근에 2030 중심으로 지지율 회복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제 한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준석 매직이다 이런 평가를 저희 방송에서 내놓더라고요. 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20대, 30대 같은 경우에 2021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사실 정치 혁명의 주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우리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도 상당한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그런 어떤 2030 세대와의 결합이 강했지만은, 그 뒤에 이제 매머드형 선대위를 꾸린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다소 검증되지 않은 인사, 또는 우리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는 인사들의 영입 등이 뒤따르면서 잠시 2030 세대가 이탈했었고, 그것이 우리 후보의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었는데, 네. 최근에 선대위에서 선대본부 체계로 개편하면서 2030 세대가 선호할 만한 정책과 그리고 의사결정의 신속성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에게 이탈했던 지지층이 급속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의사결정의 신속성, 자, 이 부분도 꼽아주셨는데, 자, 이거 외에도 그 젊은 층의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로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런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가 올린 단문 공약 영향도 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이 너무 20대 남성층에만 공을 들이는 거 아니냐, 20대 여성층 공약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20대 남성, 20대 여성을 갈라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20대 여성을 접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과거 신지혜 씨를 영입하는 등 여러 가지 행보를 했었는데, 오히려 네. 그런 행보가 기존의 지지층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무슨 보물 모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씩 갈라가지고 뭐 네. 지지층을 영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저는 큰 틀에서 저희의 정책이 일관된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면은 네. 그것에 따라 가지고 20대 남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지층도 골고루 지지층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20대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 여성가족부 문제만 하더라도 남성을 위한 공약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지금 20년째 있으면서 과연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가지고 그에 투입된 예산 대비에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여성들도 상당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은 세대를 나눠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효율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남녀 갈등, 세대 갈등을 주장한다.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자, 이렇게 평가한 이재명 후보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재명 후보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전에 본인의 젠더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로 20대 남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에 불만을 가진 여성 지지층이 다른 당이나 다른 후보로 이전되는 현상이 보여야 될 텐데 그러면 여성주의 운동을 가장 강하게 신봉하고 있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무슨 가족 오락관식으로 남성팀 여성팀 갈라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단문 메시지라든가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원희룡 본부장하고 내놓은 그 쇼츠 공약, 자, 이런 것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 젊은 층하고는 소통을 좀 넓혀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노년층에게는 조금 소외감이 생길 우려는 없을까요? 저는 전통적 지지층 같은 경우에 당을 오랫동안 지켜오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정권 교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 계층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잠시 이탈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30 세대의 어떤 기반이 다시 확보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이번 주부터 저희 전통적 지지층을 다시 한번 또 선거에 또 지지층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을 향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 것이다. 자,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중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순실 시즌2다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개인적으로 방송 다 보고 녹취도 다 들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희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런 대화를 했을 때 아마 그 방송 내용을 보신 분이라면은 네. 이것이 정말 취재를 하고자 하는 기자와의 대화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편한 대화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지는 바로 분별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이 사적인 대화에서 이렇게 오간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전혀 네.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적 대화인지 공식 인터뷰인지는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공식적인 인터뷰라 보기에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네. 정치에 대한 취재라고 한다면 정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던져야 할 텐데 질문을 던지는 상황도 딱히 아니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편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할 것이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좀 논란이 되는 발언 중에 특히 미투 관련한 발언은 국민의힘에서도 사과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큰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김지은 씨가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2차 가해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후보자 배우자의 직접적인 사과를 이제 요청하는 이런 내용도 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사적인 대화가 노출된 것이고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아니면은 김지은 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2차 가해라는 표현은 좀 표현이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후보자의 배우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의 견해가 노출되고 그것이 또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과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근데 통화 내용 중에 보면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뭐 김건희 씨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후보의 직접 사과 계획은 없습니까? 안희정 지사와 관련된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은 많은 분들도 기억하겠지만은 네. 우선 안희정 그 지사가 그 김지은 씨와의 그 상황 중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부분,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이고 안희정 전 지사가 그에 대해서 이제
형을 이제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 어떤 법적인 판단에 대해 가지고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만 그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와 그리고 김지은 씨와의 여러 가지 뭐 사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네. 이 사안이 어떤 미투 운동 전반에 대한 부정이나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성폭력 피해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사과를 안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피해 호소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민주당을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주장이 좀 힘을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사적으로 판단이 내린 부분, 그 부분은 안희정 전 지사의 과오라는 것을 저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네.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도 그것에 대해 가지고 부정을 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될 것을 예상하고 한 대화도 아니고 무엇보다 네. 사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치 현장으로 나와가지고 정치적 어떤 소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예. 국민들에게 꼭 이런 것까지 다 보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다 해야 되느냐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피로감을 생각합니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이나 김혜경 씨 녹취도 같이 틀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준석 대표님 이거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그것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없고 다만 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사적인 대화에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 정쟁의 소재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당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보다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사적인 대화가 정치의 공간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데 사적인 대화에서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도마에 오르게 되면은 예. 선거에서 오히려 검증해야 될 영역이라든지 유권자가 알고 싶은 영역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양태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으로 언급한 것이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 간에 뭐 굉장히 문제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리 저희에게 선거에 득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것을 과도하게 노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사적인 대화 내용을 보도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 이건 뭐 양당 공이 똑같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 통화 내용 보도가 한편에서는 또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고 김건희 씨에게 뜻밖의 해명 방송이 됐다 이런 반응도 나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등판할 기회가 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김건희 씨 등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개 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 후보자에게 해가 되거나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래 뭐 사업도 하고 이러면 상당히 활달한 활동으로 이렇게 자신의 영역을 가져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공적 활동의 영역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네. 다만 이 문제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족 내 긴밀한 토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선대 본부나 아니면 당 차원에서 어떤 결과를 정해서 후보에게 통보하고 이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무속 논란이 지금 또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건진 법사로 알려진 분이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일하면서 후보 메시지와 일정 인사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이 한 그 언론에 의해서 제기가 됐는데 자, 이 무속인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집권하면은 제2무속실 설치하는 거 아니냐는 시중의 얘기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래 선거 캠프에서 저는 메모드 선대위가 구축될 때 이런 부분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인사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혼입되어 가지고 선거 과정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작은 선대위를 가져가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언급되는 인사 또한 네트워크 본부라는 조직에서 활동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뭐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 주요한 의사결정에 그분이 참여했다는 정황은 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도 이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전혀 거리낄 것 없이 바로 그럼 그 문제가 된다고 하는 조직을 해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런 것처럼 후보가 어떤 그런 인사에 의존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한 정치적인 공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원래 선대위나 선대본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의를 바탕으로 활동하겠다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뭐 공직을 맡고 나중에 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단계가 아닌 이상 인사검증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어느 당을 막론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런 문제가 되는 인사를 다 잡아가지고
가지고 저희가 서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예. 민주당에서도 뭐 끝이 없을 겁니다. 끝이 없을 거다. 그럼 선대위 개편 이후에 캠프 대응이 좀 기민해졌고 또 윤석열 후보도 좀 단호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 후보가 선거를 처음 치러보기 때문에 그 네. 과정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많은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뭐 박절하게 대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좀 이렇게 선대위가 혼란 구조 속에 있었지만은 후보가 큰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선대본부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이후에는 네. 뭐 저도 권영세 본부장과 그리고 원희룡 본부장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금 당무와 함께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아주 크게 개선되었고 앞으로 한 40여일, 50여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예. 효율적이고 신속한 선거운동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2자릿수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표님은 여전히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 계속 내놓고 계신데 박빙 구도에서는 결국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단일화는 원래 지는 후보들의 언어입니다. 2등, 3등 하는 후보가 보통 1등 후보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이 단일화인데 네. 우리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1등을 구가하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네.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2등과 3등 후보가 그 지지율을 합친다 하더라도 보통 산술합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는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없이 나는 완주하겠다. 자, 끝까지 이렇게 가면은 만약에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승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거에서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3등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표 박리 심지 때문에 어차피 1등, 2등 후보에게 결국 표가 쏠리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보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표심으로 드러나는 정권 교체 지지층의 그런 표를 더 네.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자, 설 연휴 전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 토론 날짜와 시간이 정해졌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후보가 지난 그 경선 과정에서 16번의 토론에 참여했습니다마는 네. 그때 20년 가까이 정치를 해오신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과 토론을 하면서도 정치 신인으로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뭐 토론에 자신감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우리 후보가 토론에서도 국민들에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자,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이번 주 발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자, 보궐선거 지역 중에서 종로 관련해서 여기는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보니까 뭐 원희룡 본부장, 유승민 전 의원 이름도 지금 거론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께서는 종로 출마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전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출마 여전히 고려 안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상계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숙명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러닝메이트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종로 의석을 한석 가져올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당에서 어떤 후보를 출마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예.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희가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의석 하나하나를 늘려나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에 넣어야 되는 것이고 네. 저희가 과거 영입 때문에 아주 큰 곤란을 겪었던 것처럼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급하게 영입된 인사가 출마하는 것도 다소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저는 당내에서 충분한 득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선 가능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판단하겠다. 자, 이렇게 들립니다. 자, 50일 남은 대선 전국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 들어봤고요. 목요일에는 박용진 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모시고 민주당 이슈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 등 유명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의 세트 장식과 공간 연출을 맡아온 업체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농사만 허용된 개발 제한 구역에 작업장을 차리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국유지를 마음대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먼저 제보는 Y 이준엽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일부 세트의 내부 장식을 맡은 N업체 대표는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서 연매출 10억 갑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작품 속에선 아름다운 공간 연출을 선보였지만 실제 부지를 이용하는 과정은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바닥은 10cm 정도만 파내면은 셀은 꿋꿋이 나온다. 25톤 화물차로 몇 톤 좀 나올 정도로 양주시에서 계속 탄성 나와가지고 이 정도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농업 용도로만 제한된 개발 제한 구역에 2층짜리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사실상 장식물 창고와 공장으로 사용한 겁니다. 지난해 양주시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자 바로 옆 다른 개발 제한 구역에 지은 창고로 공구와 조형물을 옮기며 불법을 되풀이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지금 답변이 왔던 거는 이제 쓰레기에 대한 부분만 철거, 그다음에 확인은 계속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해당 업체는 나라 땅까지 자기 땅처럼 멋대로 사용하며 온갖 쓰레기를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국유지라 침범할 수 없는데도 비닐하우스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는 각종 장식물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3년 전 본사 건물을 옮긴 뒤에도 주변에 있는 나라 땅을 불법으로 쓰고 쓰레기를 쌓아둬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흔한 법 위반 사항이고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데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미 안전한 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그냥 길거리 내려. 양주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계속해서 법을 어기면 이행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아우디는 엄청나게 쌓여줬어요. 우리 컨테이너 없으면 싹 없어요. 그거 없앤 거예요. 철도 용지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은 토지를 침범한 구조물에 자진 철거 계고장을 붙이고 5년치 변상금 97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자, 이 사건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준엽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기사에 나오는 조경업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공간 연출 전문을 표방하는 업체인데요. 단순히 조경뿐만 아니라 무대나 세트 그리고 외부 조형물을 연출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VIP들의 회합 장면에 참여했고요. 지상파 가요 대제전에서 유명 가수의 무대를 맡거나 서울시청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방면에 진출하면서 지난 2020년에는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서 연매출 10억 갑부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공간의 아름다움을 불어넣는 일을 하지만 정작 본인의 땅은 불법을 넘나들며 지저분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제보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농지고 농사의 이제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거고.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쓰레기를 여기저기 많이 적재놨더라고요. 네, 매번 짓고 부수고 하는 무대 작업 그리고 이제 각종 장식물을 사용하는 조경 작업 특성상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쓰레기를 다 자신 소유 땅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국유지에까지 잔뜩 버려두곤 한 겁니다.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건설 자재부터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을 비롯한 조형 부자재를 산처럼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갔을 때는 이미 양주시 지도로 쓰레기를 상당 부분 치운 상태였는데요. 그런데도 각종 쓰레기가 나뒹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비닐하우스 안에도 물건을 잔뜩 뒀었다는데요. 시청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에 스티로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물건이 쌓여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 싹 치우선. 네, 자, 그런데 회사 땅만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국유지도 좀 불법으로 사용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회사 땅이 두 군데인데요. 과거 작업장으로 사용한 비닐하우스가 있는 농지와 지금 본사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예전 땅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라서 농사 짓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농기구 창고나 농막 정도만 지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업체는 본사를 옮기기 전까지는 해당 건물에서 조형물이나 조화 작업을 했습니다. 주변 주민들 말에 따르면 콘크리트 바닥에 사무실용으로 2층까지 만들어서 단순 화훼 비닐하우스와는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철에는 동네 주민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트리를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주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바닥은 10cm 정도만 파내면은 셀링 꽂고 나온다. 25톤 화물차로 몇 톤 좀 나올 정도로 양주시에서 계속 탄소 나와가지고 이 정도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네, 양주시 지적으로 문제를 고쳤다는 지금도 업체 소유 땅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개발제한구역 부지 창고를 빌려서 장식물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회사 땅 두 곳 모두는 국유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작업장 쪽은 철도용지를 침범해 사용하고 있었고요. 본사 건물은 하천 부지와 도로를 침범해 있었는데 양주시가 지도해서 불법 부분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국유지를 일부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업체를 찾아가서 김모 대표를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해명을 들었는데요. 예. 우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인데 너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어렵던 시절에 법을 잘 알지도 못했고 주변에서 흔하게 하는 일이어서 죽을 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회사가 조금씩 알려지다 보니 이를 시기한 전 직원이나 주변 원한이 있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고요. 고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 국유지를 침범하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한 뒤에 수정하겠다고 했고요. 옆 개발제한구역 창고에 공구와 장식물 등을 옮겨놓은 것도 다른 사람 땅이라 불법인지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옮긴 본사 건물은 주변의 도로와 하천 부지에 불법으로 점유하던 부분을 시청 지도를 받아서 앞서 말씀했듯이 모두 철거했고요. 쓰레기도 지난해 민원이 들어오고서부터 굴착기와 대형 25톤 트럭을 여러 대 동원해서 계속 치웠다고 합니다. 네, 자 수정하겠다 이런 의지는 좀 다행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이런 일이 있으면 계도부터 네.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지난해 민원이 접수가 됐고 개발제한구역 용도를 어긴 부분이나 쓰레기를 쌓아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계속 양주시가 계도하고 있는데요. 만약 업체 측이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그러고도 지키지 않으면 형사 고발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주시청 하천관리과, 청소행정과, 도시계획과 도로과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 대표가 비닐하우스를 정리하는 모습을 일부 보였기 때문에 계도를 따르는 것으로 일단은 지자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가 철도용지를 침범한 데에 대해서는 바로 변상금이 부과됐는데요. 금액이 97만 원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변상금이 그동안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한 데에 대해서 사용한 요금을 받는 개념인데요. 개발제한구역이라 땅값이 비싸지 않은 겁니다. 한 해에 19만 3천 원씩 점유한 5년 곱해서 모두 96만 5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하라는 경고장이 부착이 됐고 많이 지키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나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김 대표가 취재진에게도 앞으로 법적인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잘 지켜지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테킴스로 불리는 KN-24 미사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생산 중인 미사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 발사를 했다고 설명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고 있는데 어제 쏜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이죠? 네, 노동신문은 어제 전술 유도탄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돼서 동해상에 있는 섬 목표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신문을 통해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른바 북한판 에이티킴스로 불리는 전술 지대지 미사일 KN-24로 추정됩니다. 두 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대 텔에서 발사되는데 터널이나 나무숲에 숨어 있다가 두 발을 연속 발사한 뒤에 신속히 은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KN-24를 시험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번 시험 발사가 생산되고 있는 전술 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또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KN-24 실전 배치를 위해 향후 생산 수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이른바 단거리 신형 3종 세트로 불리는 이스칸데르급인 KN-23, 또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KN-24, 초대형 방사포인 KN-25를 모두 실전 배치하면서 중장거리 화성 12형 이상과 새로운 미사일 라인을 구성해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는 최종 시험 발사가 아니었던 만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올해 들어 벌써 4번째인데요. 북한이 이렇게 연초부터 몰아치듯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것은 제재를 강화한 미국과의 강대강 대치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후 처음으로 북한으로 들어간 화물 열차에는 식염수와 포도당 등 약품이 실려 있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관련 매체인 환구시보는 오늘 북한으로 가는 화물의 열차에 싣는 작업에 참여한 중국 무역업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그러나 이 무역업자는 약품만 실었을 뿐이며 다른 모든 화물칸에 어떤 물품을 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은 어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지 발표 전에 벌어진 외지인들의 쪼개기 매입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취재진은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심복합 사업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 증산 4구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6,000장 분량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비율은 66%, 특히 최근 4년간 신규 구매자 가운데 90%가 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복합 사업의 첫 대상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6곳, 또 경기도 부천. 추리해서 그냥 어떻게 한미천 잡아보려고 하는 그 노름판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추진하는 사람들 보면 지분이 0.088%밖에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도대체 투입분들하고 동업해가지고 이 원주민들한테 재산을 뺏어가지고 뭐 하나 이런 느낌까지 가는 분노에 휩싸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최초의 국가 주도형 공공재개발인 도심복합 사업지로 선정된 증산 4구역 원주민의 하소연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재개발 이득을 챙기려는 외지인 비율이 높을까요? YTN 취재진은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증산 4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열람한 등기부 등본만 1,700여 가구, A4 용지로 6,000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공동 소유자 등을 포함해 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한 2,000여 명 가운데 외지인은 1,300여 명, 그러니까 66%가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지인들이 증산 4구역으로 밀려 들어온 시기는 한창 재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 2018년. 특히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산 630여 명 가운데 90%는 실제 거주하기 위해 구매한 게 아니었습니다. 개발을 진행되는 걸 사전에 알고 직전에 거래됐다라는 건 그냥 전형적인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시 증산 4구역 평균 빌라 가격은 2억 5천만 원. 외지인이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했다면 7천만 원에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번 도심복합 사업 선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고려했을 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입주권을 받을 때 예상되는 수익은 8억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입주권을 받는다면 11억 원에 달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500%가 넘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미끼를 던져줬잖아요. 재료가 있을 때는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방지 대책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사 대책 때 발표하기가 바빴다는 거죠. 발표하고 얼렁뚱땅. 지난해 증산 4구역 개발 추진 당시 주민 동의율은 67% 정도였습니다. YTN 취재진의 등기부 등본 전수조사로 드러난 외지인 비율 66%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반대 서명을 한 사람은 400여 명으로 원주민
또는 실거주자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외지인 같은 경우는 적은 자본을 투입을 하고 상당한 개발이익 또 아파트를 분양권을 받으면서 입주권을 받으면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과 현지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이제 살다가 외부에 또 나가야 되는 원주민들과 외지인들과 상당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낳았다라는 거죠. 지난해 주민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신청서를 냈던 주체는 토지 소유주가 아닌 외지인 2명이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미 동부 연안 곳곳에 눈폭풍이 몰아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몇몇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 차량이 밤새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서부터 북동부 연안까지 여러 주에 걸쳐 강한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뉴욕주 버펄로와 오하이오주 애슈테빌라에 4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은 25cm의 적설량을 기록해 1891년 세워진 종전 기록을 130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이 숨졌고 버지니아주에서는 일요일 하루 1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신고됐습니다. 2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몇몇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nd that number, unfortunately, is likely to grow. Some counties have opened or are preparing to open shelters for people who are without power and heat.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대도시에선 눈은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번 폭설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일요일 3,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데 이어 이튿날에도 1,6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을 따라 북상 중인 이번 겨울 폭풍은 캐나다 남동부 토론토 지역에도 많은 눈을 뿌렸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이틀째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은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파 속에 오후부터 눈까지 내릴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공원이 좀 한산하군요. 네, 평소라면 이곳 도심공원에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보일 텐데 추위 때문인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3도로 정오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하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칼바람에 체감 추위는 더 심합니다.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내륙 곳곳에서 눈도 내릴 텐데요. 눈 예상 시점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가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의 폭설이 예상돼 제설 작업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도 오후부터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 퇴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5도, 광주 6도, 광주 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 오후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서울과 전남, 동쪽 지방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선거 50일 남긴 상황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누구의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판세입니다. 더욱이 정책보다는 후보들에게 제기된 각종 리스크에 더 관심이 쏠리는 선거판이죠. 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 녹취 파장이 가시기 전에 이번엔 무속 논란이 일고 있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한 이재명 후보 리스크도 여전한 상황이죠. 여야 선대위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